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의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12월 27일에 있었던 제주 벤처마루 컨퍼런스 홀에서 있었던 공개방송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왔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사실 우리 제주도 조합원분들 첫 모임 때 두 분이 오셨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제주도 모임이었는데, 우리 조합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제주도의 힘을 오늘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그 한 조직에서 예. 특히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느슨한 조직에서는 실제 오프라인 모임에는 100명당 1명꼴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제주도의 조합원 숫자가 200명 조금 넘으니까 2명이 와야 정상인데. 오늘 2명이 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200명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주도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100배입니다. 100배. 예, 응집된 힘이고요. 강원도 조합원분들이 이제 6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모이면은 전체 모임을 해서 6명 정도 나오면 딱 적당한데. 지난번에 60명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근데 빌린 체육관이 6,000석입니다. 대관을 했는데 6,000석을 대관을 창립총회를 해서 이제 무슨 체육관을 빌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따로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체육관으로 갔는데 들어가는데 이게 그야말로 6,000석의 체육관 그 안에 뭐 농구 코트 있고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원주에서 농구 경기하면 거기서 했었어요. 예. 시학체육관.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 안에 농구 코트에 여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무대는 그대로 쓰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오늘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또 정치 토크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 음모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고비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서영석 이사장님의 군생활입니다. 군생활 어디서 하셨죠? 뭐 복잡하게 했는데 1978년에서 80년까지. 근데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 12.6이 일어났고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제대를 1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2 사태 때도 제가 그랬죠.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 12.6 이후에 한 달하고도 보름 뒤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양수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경기도. 경기도 양수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양수리 지금 뭐 관광지로 변했죠. 양수리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은 거기 양수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죠 요즘은.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양수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뒤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방공포병이었는데 이게 이제 포병? 방공포병. 발칸포. 발칸포. 발칸포병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작전병이어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발칸포의 중대였거든요. 예. 이제 포병은 포대라고 그럽니다. 중대를. 예. 포대 본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포대는 방공포병 중대이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 양수리 지금 양수대교 말고 양수리 다리 있어요. 조그마한 다리. 거기에 이제 군인들 나가는 거 감시하기 위해서 근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대가 나가 있었어요. 육공 보안대라고 그랬는데. 보안대. 보안대. 예. 그 보안대들이 다 묶어가지고 최고가 이제 보안사령부였죠. 전두환이 근무했던. 보안대 하니까 이제 우리 저처럼 쇼타임 솔저였던 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보를 취급하는 데가 바로 보안대입니다. 군대의 그 국정원 하면은 당시 보안사령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기무사령부죠. 예, 기무사령부인데
보안사령부는 군 내부의 동향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군부 쿠데타를 사실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죠. 그래서 특히 장성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장성들의 통화 감청도 다 합니다. 네. 통화 감청도 하고 도청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청이 이제 도청이죠. 예. 그게 사실 모든 통신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데가 바로 보안대거든요. 그래서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장성들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들의 통신을 차단을 하고 자기에게 협조하는 사람들끼리만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군부대를 갖다 이동시켜가지고 사실 12.12 그 군부 쿠데타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네요. 12.12는. 그렇죠. 12.12는 보안사령관이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이용을 해서 그때 당시 군의 공식 체계는 정성화 참모총장이 장악하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장악을 합니다. 근데 보안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보안사령관이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이용을 해서 사조직을 서로 보안사령부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양평 정호영에 있었던 24단 병력을 빼내가지고 서울로 출동을 시켜서 그 사조직의 병력으로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총장을 강제로 구금시켜서 결국은 자기가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그게 이제 쿠데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쿠데타가 가능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사조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보안사령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보안사령부 이하에는 각 사단마다 보안대가 있어요. 그 보안대는 사단장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헌병이군요. 그렇죠. 사단장이 뭐 예를 들어서 보고도 안 하고 서울로 간다. 다 감시해요. 그래서 바람을 핀다. 그것도 다 감시합니다. 필요하면은. 예.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다가 쟤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누구 특정인을 금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사단장이 그 보안병은 굉장히 잘하겠네요. 보안대에 파견 나온 이제 사단 보안대장이 계급이 한 중령이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 중령 맞죠? 중령쯤 될 겁니다. 근데 사단장이면은 투스타 소장 아닙니까? 소장하고 중령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계급은 네끌발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함부로 못 돼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공산당 군대로 따지면은 정치 장교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여하튼 이제 보안대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양수 대교에 파견 나와 있는 육공 보안 파견대와 그리고 24단 보안대를 중계시켜주는 중계국이 있었어요. 자, 24사단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24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24단 양평에 있고, 그게 바로 정호용 사단입니다. 정호용, 전두환의 친구, 12.12 쿠데타에 그렇죠. 협력했던. 자, 그렇다면은 서울이 있고, 양수리가 있고, 양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양수리에서 근무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양수리에 서영석이 있었고 양평에 정호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급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정호용은 계급이 뭐였습니까? 소장. 서영석은 그때 아마 상병이었어요. 상병. 예.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서울에 전두환이가 있고 양수리에 서영석이 있고 양평에 정호용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국장이 너무 의미부여해서 그런데. 네. 그때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게 바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자면 양수 대교는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양수교였을 거예요, 아마 양수교. 양수교에 나와 있는 이제 파견대가 전화를 하는 거는 하루에 3번밖에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전화를 연결해 주는 곳이었거든. 네. 중개소예요. 여기서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아서 저 육공보안대 대달라고 그러면은 이걸 찍었다가 옛날에 그런 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빼가지고 연결을 탁 시켜주면은 연결이 서로 되고 네. 연결할 때 이제 저쪽으로 불러내죠. 그러면 육공에서 전화 왔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연결시켜줘서 통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걸 잭을 빼냅니다. 잭을 안 빼내면 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청하기 위해서 안 빼면은 야, 이 새끼야 빼! 이런다고. 그 이제 A하고 B가 통화를 하는데 A와 B와의 통화를 엿들으면은 지 소리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제가 이제 중계를 해주니까. 예. 왜냐면 이걸 이제 꽂아놓은 상태로 감청이 되다가 빼면은 이제 지 소리가 없어지고 감청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하루에 3번 정도 그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도 그냥 이제 우리는 방공포병이니까 작전실에 보면은 요런 이제 이렇게 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비행기가 떴을 때 불이 들어와가지고 뭐 발칸포 예를 들어서 팔당댐에 있는 발칸포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런 데예요. 예. 근데 한쪽 구석에 보안대끼리 연결해주는 교환대 하나 갖다 놓고 작전병이 근무를 쓰면서 그 교환수 역할까지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하루에 3번 하루에 딱 3번. 예. 아침, 점심, 저녁 상황 보고만 하니까 그것만 연결해주면 되는데. 정기적인 업무인 거죠. 네. 정기적인 업무. 10월 26일 날은 10월 26일 1979년. 박정희가 그날 저녁에 이제 김정기에게 살해당한 그날. 8시인가 9시인가 그쯤에. 근데 오후 2시부터 거의 뭐 30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 와가지고 보안대를 육공을 대달라는 거야. 난 이상한, 아니, 이 자식들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잘못 연결해주면 이제 혼나거든요. 보안대니까 또 우리 포대장이 대위였는데 저쪽에 그 양평 24단 보안대장은 중령이고 또 보안대는 끝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교환 잘못해주면 이제 우리 포대장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 그 전화 연결하는 것도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막 그냥 그 선임하사들이 뭐라고 이제 신경을 쓰는 데인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 저녁 10시까지 거의 수십 번을 갖다 연결시켜줬어요. 자, 여기서 뭔가 좀 마음에 떨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10월 26일 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요, 매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걸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발적으로. 박정희하고 차지철하고 김재규하고 김계원 이 4사람이 같이 여성 2명을 끼고 술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차지철이가 계속 약 올립니다. 김재규를. 김재규가 바짝 약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박정희가 또 차지철을 거들어요. 그러자 이제 김재규가 총을 꺼내서 이 버러지 같은 새끼 하면서 땅 하고 차지철을 쏩니다. 손가락이 잘렸나 그렇죠? 차지철은 피해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박정희가 그러죠. 임자 왜 그러나? 임자 뭐 하는 거야? 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재규가 카카 이런 버러지 같은 놈하고 정치를 하니까 이 모양입니다 하면서 그런 설도 있고 카카 대국적으로 정치하십시오 뭐 이런 그런 설도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를 쏩니다. 차지철이 다시 나왔을 때 빵 쏘고 그래서 차지철하고 박정희가 그 자리에서 죽죠. 매우 우발적인 사건. 김재규가 막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 수모 이런 것들을 느껴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죽인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하루에 3번밖에 안 오는 이런 연락. 이게 그날 낮 2시부터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소설을 쓰는 거야 또. 이건 뭐 어디까지나 한번 그냥 소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전두환이가 알고 있었다. 아니, 그날 밤에 거사를 알고 있었다. 이게 소설을 쓰는 거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제 왜 하필이면은 양평 양수리에 파견 나가 있는 그 초소하고 꼭 무한대 24단 무한대하고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나는지 그건 납득은 안 가요. 그것도 10월 26일 그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제대하고 나서도 그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웠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10월 26일 그날 저녁 8시에 그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6일 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익의 암살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10월 26일 밤에는 전혀 몰랐던 전혀 터고 몰랐지. 그 이튿날 아침에 이튿날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비상 경계가 이제 발령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막 이게 이런 일들이 너무 번잡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날 저녁 8시에 벌어진 일인데 낮 2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런 통신 연락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었을 아닙니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는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소설이지만 예. 이게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한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 좀 뒤에 그것을 조정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거기서 큰 그림을 그려서 혹시라도 뭐 김재규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그 무언가를 했다면은 이제 그러면 보안사령관이 또 포섭 대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가정은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은 그날 어마어마하게 왔던 그 연락들, 그 연락은 결국 전두환의 친구 정호용 그 부대하고 연결하기 위한 거였던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뒤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전두환 시대니까 생각만 했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초소가 그렇게 중요한 데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초소가 중요한 데는 아니었는데 뭐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초소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연락 거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24단과 그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뭔가 거점으로 사용됐다면은 결국 그러니까 서울하고 양수리하고 양평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그렇죠. 바로 그 라인일 이제 수도 그런 있다. 이제 뭐 일종의 그 소설은 가능한데 여하튼 그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사장님,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억측일 수 있고 야부리일 수도 있고 개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박정희를 죽이고 싶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김재규를 시킵니다. 근데 김재규가 만약에 실패한다. 이 경우에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를 동원해서 박정희를 어떻게든 밀어내려 했다. 그 차원에서 전두환이가 거사 당일에 정호용하고 빈번하게 이렇게 교통을 했던 것이다. 군 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소설을 쓰는 건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아주 정말 이건 무엄하고 있을 수 없는 낭설과 근데 이제 국기문란 행위를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 아니 뭐 그 이후에도 전부 다 소설로 끝났지만은 이게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 라는 소설들은 지금도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김재규가 사실 겉으로 사형당한 척만 하고 실제로는 성형수술에서 외국으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소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김재규가 이듬해 1980년 5월이죠. 그때 사형을 당하는 걸로 광주항쟁 와중이었을 겁니다, 아마. 김재규가 사형됐는데 실은 사형된 게 아니라 결국 미국의 어떤 미션을 수행을 했으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사형하는 척하고 김재규를 그렇게 보낸 거 아니냐. 뭐 빼돌렸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라는 거는 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하여튼 사실 이건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전혀 아닌데 갑자기 저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우리 같이 계신 분이 군대 생활 같이 했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그거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니던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던가 아니면은 이게 박정희 살해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존재를 했던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런 큰 그랜드 디자인의 일환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박정희의 딸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 뭐 그게 오늘 주제로 꺼낸 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얘기를 꺼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저는 이게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같이 군사정보를 공유한대요. 북한 다음으로 우리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일본이라고 다 생각하시죠? 뭐 일본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면 제일 주적이 되는 거죠,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분단 상황이니까 이제
국방의 측면에서 보면 제일 적이 북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국방의 측면이지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죠. 남북 간의 교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그 뭐 이 남북 간의 어떤 이질감 혹은 군사적 적대성 이런 것들을 완화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반도의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점을 뺀다면은 잠재적인 적국은 이제 중국과 일본으로 봐야죠. 근데 뭐 중국하고 군사 교류를 할 리는 현재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미일 군사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썩 마뜩진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원래는 한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만 공유하도록 됐었죠. MB 정권 때 그걸 추진했다가 거센 역풍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슬쩍 미국을 끼워 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친일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박정희도 못지않은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나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는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였고 일본과는 각을 세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속으로야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그 일본과 뭐 군사 정보를 공유하든지 그런 얘기 자체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일본과 한국은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모로 외교적으로 대립하는 측면들이 많아서 서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경제적으로는 밀접하더라도 실제 외교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가 강행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이익을 일본과 한국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되고, 그게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불가능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그거는 그 정권들이 가지고 있는 친일적인 특성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과 맞물려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왜 그 얘기를 꺼냈습니까? 친일이 곧 미국 종속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MB 보십시오. 그 부시 별장 가가지고 부시 옆에서 카트를 몰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미 관계를 아주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 연기 아닙니까? 헌납을 하다시피 한 그런 합의였는데요. 그런 걸 토대로 본다면은 이것이 결국 친일은 곧 종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도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미국에다가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전쟁 났을 때 작전권을 행사해 주십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미루더니 아예 그냥 기한도 못 박지 않고 영원히 미국이 행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그 이전에 한미 관계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랬죠.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인식을 미국이 가졌던 터였고요. 이래저래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고리들을 하나하나 미국이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던 터였고요. 결국 전시작전 통제권 도로 가져가시라. 대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무기를 사드리겠다. 이랬던 터였고요. 이제 이게 단순히 군사작전 통제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이죠.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역학이 이제 존재해 있습니다. 사실 그 돌이켜 보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우리 군의 잘못이죠. 이승만이 그냥 넘겨준 건 아니고, 그때 전쟁 나고 곧바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 때예요. 전쟁 초기에 예. 그 기록적인 대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군의 그 수뇌부가 20대, 30대 참모총장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랬었어요, 진짜. 예. 그런 애들이 그 북한하고 대전을 붙는데, 물론 뭐 전쟁 준비를 오래 했던 북한한테 장비면에서도 열세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우군이었던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었고 북한은 바로 소련과 맞닿아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연해주로 맞닿아 있었죠. 여하튼 이제 그런 차이는 있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작전을 잘못 구사해가지고 우리 한 일개 사단이 거의 괴멸하는 그런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야, 니들한테 작전 맡겨놨다가는 진짜 작살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는 유행군이지. 메가더 장군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갔던 건데요. 사실
웃기는 거죠. 그 전쟁 끝나면은 바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계속 돌려받지 못하고 수십 년을 이제 지내오다가 사실 박정희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박정희는 군사 주권에 대한 그 강한 의지를 넘어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주권을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리고 아울러 박정희의 그 시해에는 미국이 개입됐다라는 그런 낭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음모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어디서 그 핵주권을 가지려고 그래? 이거 미국하고 맞짱뜨겠다는 거야? 뭐 이런 그 미국의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런 와중에 김재규가 미국에 뭐 이렇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왔던 아니, 거죠. 이제 그런 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은 언제나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군사력이 약한 쪽에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핵은 결국은 궁극적인 억지력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핵을 갖고 있으면은 재래식 군사력이 약하더라도 공격을 못 한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핵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군사력이 열세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남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그럴 만한 요인은 충분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요. 저기 해외에 있는 유수한 학자들을 초빙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희소 박사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이희소 박사가 미국의 유명한 핵물리학자입니다.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시죠. 교통사고도 의문사다 해서 네. 이제 그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가게 되는 배경인데요. 전두환이 무궁화꽃이 피었던가요, 아닌가요? 피었던가요? 근데 전두환이 그 쿠데타에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체하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아, 전두환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월간 잡지에 나와가지고 이런 증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주 이게 딱딱 맞아 들어야지. 이게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는 우리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박정희에게 있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은 되죠.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역사적으로 입증은 못하지만은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서니까 네. 거꾸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래식 군사력 경쟁으로는 도저히 북한은 이제 경제력이 계속 낙후되다 보니까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게 적대적 제휴라고 그 빅터 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로널드 레이건의 안보 보좌를 하던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이죠. 2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미일 관계를 조명해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 예. 이름이 적대적 제휴예요. 일본과 한국은 적대적 제휴 관계다.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 위협이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치지만은 언제나 적대하는 그래서 적대적 제휴다라는 건데 그 적대적 제휴라는 빅터 차 교수의 책을 보면은 60년대와 70년대는 확실하게 경제력 면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들어서 입증을 해요. 그때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80년대 특히 소련 붕괴 이후에 북한은 급격하게 몰락을 하고 우리 경제는 뻗어나가죠. 지금은 오히려 국방비를 30배 이상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북한이 그 국방비를 댈 능력이 없으니 핵으로 이제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군사적군 문제가 나와가지고 말이 이렇게 자꾸 삐져나왔는데 박정희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북한하고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결정해야 된다. 이게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박정희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면은 박정희 말기에는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어요. 카트 방문해가지고 유명한 일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카트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커피잔을 집어 던졌다는 그런 얘기도 나중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카트 정부 행정부에서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청와대에 도청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박정희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면은 한반도를 자기 뜻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박정희는 받기를 원했고 미국은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적 환경이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의 국방비 부담이 해외에 주던 국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의 군사 전략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져가라라고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받겠다고 한 게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DJ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때 드디어 일정이 확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이명박은 연기를 하고, 자, 이런 이제 연기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우리 김종대 정욱식의 군사안보에 나오는 김종대 선생의 설명이 진짜 안보, 진짜 안보. 예. 결국은 녹음을 위해서. 위해서. 결국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무기를 갖다 많이 수입할 수가 있고, 그렇지. 즉 국방비를 많이 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산 중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다. 근데 북한의 위협이 점점 줄어들면은 자연히 국방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방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아니죠. 미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라고 그렇죠. 지금 또 미국 입장은 계속 가져가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게 자기들 무기를 많이 팔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도 있죠. 자, 전시작전 통제권 넘겨줄 테니까 니들은 군사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보강을 해야 되니까 우리 무기를 더 많이 사가라. 예.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튼 가져가라는 건데 우리가 왜 안 가져가느냐. 네. 결국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그래서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해야만이 그 과정에서 온갖 뭐 부풀리기, 요즘 뭐 군사 부정 많이 나오죠. 안보 이데올로기를 잔뜩. 그렇죠. 장사에 이용하는 거죠. 예. 이게 부패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방위사업청을 만들었어요. 방사청을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는데, 청만 만들면 뭐합니까? 결국은 장성들이 전혀 바뀌지를 않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구축함에 있는 소나를 뭐 어선들이 쓰는 소나를 쓴다든지, 그리고 또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통영함이 출정을 못했던 것도 이게 스펙에 안 맞아가지고 결국 못 나갔다. 이런 이제 부정들이 일어나는 것과 결국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지 않는 것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인 거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이게 왜 문제냐? 한미일 하니까 한국, 미국, 일본 세 주권 국가 사이의 군사정보 공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게 무기한 넘겨준 이상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미일 군사정보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뭐 이런 것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나리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일본이 어느 날 아침 딱 보니까 독도를 점령해 버렸어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영토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허락받아야 돼요. 미국이 허락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위협,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그런 구상까지 다 해놓고 뭐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영토 주권을 누군가가 침해했을 경우에는 미국 허락 없이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부수 조항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국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위협만 사라진다면은 우리의 제일 주적이 일본이 될지 중국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재발을 들이댄다면은 사실 군사 주권의 포기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미일 군사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중국의, 지금은 과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부터는 중국을 이제 저지하는 것이 미일 동맹의 목적입니다. 그 중간에 한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일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물론 이제 미국은 뭐 휴민트, 즉 인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남쪽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쪽에서야 뭐 집어넣으려고
한미일 공조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언제 어느 때 일본과 적대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권의 속성이 이게 미국 의존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현재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적인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외교하면은 그냥 일본, 미국에게 친화적으로 대하는 거. 어떨 때 보면은 굴종적으로 대하는 거. 이게 외교의 전부인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가 2015년에 과연 군사 주권을 넘어서 실질적인 외교 주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이 새해 벽두에 던져봅니다. 던졌는데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군요. 아니, 뭐 하여튼 오늘. 아니, 저 위기를 극대화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2015년. 예. 을미년에 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을미년, 여러분, 을미사변 기억하시죠? 명성황후를, 살해한 외적놈들의 그런, 비열한. 그러고 보니까 을미년이 그 해네. 예. 예. 이 을미사변의 교훈을 제대로 우리가, 되새기지 못한다면은, 언제 어떻게, 지금 구원말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구조로 지금, 이 한반도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이제 그때하고 뭐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과거야, 우리가 국력도 약하고. 네. 그랬습니다만은. 문물을 늦게 받아들인 면도 있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죠. 게다가 또 3만 명에 가까운 국민 TV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각지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산시키면 어떡하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